수천 년 동안 죽음, 또 그 후를 궁금해하는 인류에게 뭐 다는 아니어도 이렇게 담벼락이나 구멍을 통해서 안을 조금이라도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게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죽음과 관련한 중요한 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근사 체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고 NDE라는 약자를 줘서 관련된 논문도 검색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건 뭐냐면 심장이 멎었을 경우 요즘 대부분 다 이런 심폐소생술 같은 걸 받게 되죠. 이걸로 다시 살아나서 의식이 없었을 동안 겪은 체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물론 다시 살아나는 사람의 전부가 하는 건 아니고 일부가 하게 되는데 10 내지 25% 정도가 경험을 합니다. 25%면은 다시 살아나서 4명이 1명꼴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수천 건 그 이상의 사례가 실제로 이제 자료가 축적이 돼 있습니다. 인도의 불교학자인 나가르주나는 그대는 죽음의 갖가지 원인들 속에서 살고 있나니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도다. 우리의 삶이란 게 풍전등화와 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맞는 얘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의 소중한 삶을 그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가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이거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6년 전에 일간 신문했던 기사입니다. 제목이 죽음은 옹교감에 불과, 존중받으며 가고 싶다, 이렇게 돼 있었고, 부제목이 웰다잉을 실천한 그들의 마지막 순간, 이렇게 돼 있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친숙한 김수환, 추기경, 법정 스님, 또 박경리 소설가, 이런 유명한 분들의 마지막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죽음의 옹교감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은데요. 잘 아신 것처럼 심장이 멎고 숨을 안 쉬고 또 동공반사가 소실되면은 사망 판정을 받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 육체는 부패해서 썩고 소멸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왜 옹교감이라고 했는지 이걸 같이 알아보는 시간, 한편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머리에 떠올리기 좋은 걸로는 이제 그 벽인지 문인지 바꿔서 생각을 해도 되겠는데요. 벽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부닥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즉 소멸이 되겠고, 문이라고 하는 건 열고서 딴 데로 가면 되니까 옹교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동전 하나를 잘 파악하려도 한쪽만 보면 안 되고 뒷면도 보고 옆도 보고 하면서 두루두루 다 살펴봐야만 동전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죽음과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법만 연구해서는 제대로 된 삶을 살기가 어렵고, 잘 죽는 법까지 잘 연구해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 이거는 아마 잘 알고 계신 내용이고 머리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죽음을 자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일간 신문했던 기사입니다. 모 대기업의 명예회장, 이분이 85세 나이로 임종에 가까우니까 이분이 평소에 들지 않았던 궁금증이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였는데요. 이게 너무나 궁금해서 비서들, 또 가족들, 그리고 또 병문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마다 붙들고 이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고 세상을 떠나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기사가 없어서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추측해 보기에는 이분이 이 평소에 재산만 관리할 게 아니라 죽음 관련 책도 좀 읽어보고 모임이나 또 학회 이런 데 가서 강의 좀 툭하면서 미리 관심 가졌었더라면 하고 좋지 않았을까, 후회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에게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신앙 가지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걸 알려주는 하나의 실제 사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장의사인 엘빈 다이어가 쓴 책에 소개된 사례입니다. 이분은 아버지도 장의사고 아들 둘도 장의사인 장의사 집안인데, 목회 활동을 한 신부님이 간암으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병세가 위중해서 임종할 때 가까우니까 이 장의사가 병문안을 가게 되죠. 그랬더니 신부님이 죽음이 두렵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의사가 놀라면서, 아니 신부님 하느님 믿으신 분인데 믿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했더니 신부님이 미지 세계로 들어가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라면 일반인보다 몇 배 강한 신앙심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렵지 않게 극복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상이 그렇지 않은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이게 특정한 종교나 특정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는 다 듣는 것도 싫어하고 보는 거 입 밖에 내기도 싫어하기 때문에 누가 대화 중에 죽음이란 단어를 꺼내면은 재수없는 얘기한다고 얘기 꺼낸 사람을 아마 면박 주고 이런 건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6년 전에 우리는 대한민국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 얌전하게 운전하고 가던 어떤 중년 운전자 부부의 차를 뒤에서 졸음운전하던 기사가 몰던 버스가 차를 덮치는 바람에 운전자 부부가 즉사했다는 기사였는데 차가 이 모양으로 우그러들었으니까 아마 살아남기는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저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는 있겠다. 이게 내일이 될지 10년 전에 6개월 뒤가 될지 모르겠다. 이건 머리로는 이해를 하죠. 죽음의 예측 불허성을 나타내주는 사건인데 아마 6년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사건들은 계속 아마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이 상황이 이럴진 데는 사실은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사실 건강할 때 유언장을 쓰고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리빙 윌이죠. 이런 걸 좀 써야 되는데 건강할 때 이런 거 끝나면 아주 싫어합니다. 재수없는 얘기한다고.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평소에 무관심하고 부정, 디나이얼하고 외면, 혐오의 감정이 짙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다 본인이 더 나아가서 말기암 진단이라도 받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못 꺼내게 되죠. 암 환자한테 유언장 이런 얘기 꺼내면 나보고 지금 죽으란 얘기냐 이런 격한 반응이 돌아오니까 정말 필요한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학자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방치가 돼 있다가 죽음이 닥치면 벌렁 나자빠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대단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의 변화를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1951년에 미국의 사지자가 유진 스미스가 찍은 장례식 전야라는 작품입니다. 스페인에 산 마을 노인이 가족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출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찍었는데요. 10년 전이면 아마 스페인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죽음이 일상사에 포함되어 있었고 또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걸 다 집에서 봤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마지막 삶을 보살피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말기암 환자가 또 암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말기 질환으로 입원해 있던 환자가 호흡이 불안정해지면 이렇게 중환자실로 가게 됩니다. 기도 사건에서 인공호흡 연결하고 또 가족과 격리된 채 새벽 2시쯤 혼자 세상을 떠나는 게 많은 그 환자들의 현대인들의 임종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때는 20세기 들어오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또 생명 연장 의료 기술이 발전하게 된데 그 많은 원인이 있다는 건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 변화 맞물려서 의료진도 죽음을 삶을 마무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치료의 실패나 의료의 패배로 보는 경향이 짙어지게 됐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말기암 환자에게 끝까지 그 항암 치료를 고집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에게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알려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칼 구스타브 융은 잘 아시는 프로이드와 더불어서 정신의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융은 그 수제자였던 폰 프란스 여사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뭔가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분이 이런 결론을 내린 건 죽어가는 사람의 꿈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융 자신도 생전에 썼던 편지에서 보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죽음의 저편에서 일어난 일은 말할 수 없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이나 감정이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 얘기를 의료 현장에서 했던 거는 퀴블로 로스 박사인데요. 로스 박사는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활동했던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은 특이하게도 어린애들의 임종을 주로 지켜봤는데 예를 들어서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5살짜리 어린이 환자를 보러 갈 때는 이렇게 고치벌레 형태로 된 헝겊 인형을 갖고 다녔는데 인형을
뒤집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날개가 달린 나비로 변하는 이런 인형을 죽어가는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영원 불멸에 잘 둘러싼 껍질이기 때문에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다른 차원으로 이동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어가는 애들을 위로를 했습니다. 고치벌레로 표현된 게 바로 인간의 병들고 낡은 육신이 되겠고, 그 아름다운 날개 달린 나비가 바로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무엇, 여러 가지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의식체, 또 영혼은 스피릿, 소울 등등 부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완전히 분리돼서 홀홀 날아가 버리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죽음이 되겠고, 불완전하게 분리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이제 소개될 근사체험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정신의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죽음은 꽉 막힌 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으로서 다음 차원으로 이동하는 옮겨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죽음, 또 그 후를 궁금해하는 인류에게 뭐 다는 아니어도 이렇게 담벼락이나 구멍을 통해서 안을 조금이라도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게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죽음과 관련한 중요한 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근사체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고 앤디라는 약자를 줘서 관련된 논문도 검색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건 뭐냐면 심장이 멎었을 경우 요즘 대부분 다 이런 심폐소생술 같은 걸 받게 되죠. 이걸로 다시 살아나서 의식이 없었을 동안 겪은 체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물론 다시 살아나는 사람의 전부가 하는 건 아니고 일부가 하게 되는데 10 내지 25% 정도가 경험을 합니다. 25%면은 다시 살아나서 4명이 1명꼴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수천 건 그 이상의 사례가 실제로 이제 자료가 축적이 돼 있습니다. 이런 체외 이탈, 이런 체험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 있고, 서구에서는 대강 1960년대, 70년대부터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뇌가 의식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 아마 대부분 다 예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저도 아마 20년 전에 똑같이 대답을 했을 텐데, 심장이 멎으면은 당연히 뇌로 피가 돌지 않으니까 10 내지 20초 후부터는 뇌파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뇌 활동이 없는 거죠. 현대 과학이나 의학의 입장은 의식은 뇌가 만들어낸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뇌파가 없을 때 기억, 또 몸을 보거나 한 체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과학 근본주의 입장이 되겠는데, 근사체험을 보면 심장이 멎고 이어서 뇌의 활동이 없을 때 주인공이 뭔가를 보고 듣고 하는 체험, 또 거기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 뇌와 무관할 수 있겠다, 이걸 증명하는 하나의 체험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영국 BBC 방송이 제작한 근사체험에 관한 다큐멘터리인데요. 주인공은 선천성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도 이제 중증도가 여럿 있어서 뭐 빛의 존재는 알 수 있다, 또 물체의 희미한 윤곽은 알아볼 수 있다, 이种중증 정도도 있지만, 이 경우는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완전히 맹인 수준의 심각한 중증 장애인이죠. 20살 무렵에 이분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심장이 멎으면서 심폐소생술을 받게 되는데, 이때 몸 밖을 빠져나와서 자기의 결혼 반지, 헤어스타일 이런 걸 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로 하죠. I've never seen anything, no light, no shadows, no nothing. A lot of people ask if I see black. No, I do not see black. I do not see anything at all. And in my dreams, I don't see any visual impressions. It's just taste, touch, sound, and smell, but no visual impressions of anything. 비키는 20대 초반의 차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었다. The next thing I recall, I was in Harborview Medical Center and looking down at everything that was happening. And it was frightening because I'm not accustomed to see things visually because I'd never had before. And initially it was pretty scary. And then I finally recognized my wedding ring and my hair. And I thought, is this my body down there? And am I dead or what? We can't bring her back. Get the crash code. They kept saying, we can't bring her back, we can't bring her back. And they were trying to frantically work on this thing that I discovered was my body, and I felt very detached from it. And sort of, so what? And I was thinking, you know, what are these people getting so upset about?
then I thought, I'm out of here. I can't get these people to listen to me. And as soon as I thought that, I went up through the ceiling as if it were nothing. And it was wonderful to be out there and be free, not worry about bumping into anything. And I knew where I was going. And I heard this sound of wind chimes. It was the most incredible sound that I could describe. It was from the very lowest to the very highest tones. As I was approaching this area, there were trees and there were birds and quite a few people, but they were all like made out of light. And I could see, and it was incredible, really beautiful, and I was overwhelmed by that experience because I couldn't really imagine what light was like. It's still a very emotional thing when I talk about this because there was a point at which I could bring forth any knowledge I wanted to have. And it was like this place was where all knowledge was. And then I was sent back, and then I went back into my body, and it was excruciatingly painful and very heavy, and I remember feeling very sick. BT의 사례는 뇌가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마음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네, 근사 체험을 폄하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이건 그냥 꿈이나 또 환각 착각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각장애인 본인이 얘기하듯이 꿈을 꾸더라도 다른 감각, 후각이나 미각 이런 건 있어도 시각은 전혀 꿈속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근사 체험을 통해서 보게 된 자기의 결혼 반지라든가 헤어스타일 이런 것을 도저히 꿈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런 연구의 물꼬를 튼 거는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라는 의사인데요. 이분은 워낙 의사는 아니고 철학 교수였습니다. 학부에서 심리학과 철학을 전공한 다음에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들 또 지인들 중에 이런 체험자들이 여럿 있다는 걸 알고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다시 의과대학을 들어갑니다. 훗날 정신과 의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 중에 이런 체험자들을 8년 동안에 걸쳐서 150명 이상을 일일이 만나서 면담해서 낸 책이 1975년에 나온 Life After Life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다시 산다는 것 해서 재번역돼서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책이 거의 잘 팔리질 않아서 초판 1쇄집은 되게 절판이 되죠. 반면 미국에서는 이런 책이 아직도 나오고 있고 몇 년 전에 또 개정판이 나온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많은 근사체험자들의 경험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떤 환자 심장이 멎어서 심폐소생술 CPR을 받고 있었는데 의료진이 보통 이런 대화를 하게 되죠. 한 번만 더 해보고 포기하자 이런 대화를 했는데 그 심장이 멎어있던 환자가 의료진이 했던 이 대화를 기억을 하고 있더라. 또 심폐소생술 아주 구체적인 과정까지 의료에 대해 잘 모르는 환자인데 아주 옆에 앉아서 지켜봤던 것처럼 기억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 참가했던 의료진이 입고 있던 가운에 붙어있던 명태 이름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 이런 사례들이 다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또 틀니를 하고 있으면 틀니를 빼고 인공호흡 같은 CPR을 하게 되는데 이 노인이 다시 살아나서는 내 틀니가 저 응급실 서랍 3번째 하나 있으니까 갖다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의학이나 과학만은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체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무엇보다도 심폐소생술의 발전이 힘입은 바가 큽니다. 1960년대 심폐소생술은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고 심장이 멎은 환자 옆에 의사가 있으면 칼로 가슴을 짠 다음에 의사가 이 갈비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서 환자의 심장을 이 몸 밖으로 꺼내서 그 자리에서 쪼물딱거리고 마사지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온 사방이 피투성이가 되고 서로 살아났다 하더라도 결국은 세균 감염 같은 걸로 많이 사망을 했는데 현재와 같은 형태의 소생술로 발전이 되면서 죽었을 사람도 자꾸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죽어있던 동안 터널을 통과했고 밝은 빛을 보고 죽은 가족을 만나고 근데 이런 얘기를 병원에 얘기하면 되게 미친놈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 교회에 얘기했다가는 이런 마귀나 사탄에 홀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자기의 체험을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는데 이런 이상해 보이는 얘기를 흘려버리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한 소수의 의사들이 바로 앞에서 소개되었던 큐블롤로스나 레이먼드 무디와 같은 정신과 의사를 필두로 해서 현재도 여전히 소수이긴 하지만 다양한 전공을 갖는 의사들이 이런 현상을 연구해서 의학의 한 분야로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자, 란셋이라는 유명한 의학 학술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 107종 중에 상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임팩트 팩터는 피인용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전 세계 학자들에서 얼마나 많이 인용을 되는가를 밝혀주는 그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전 세계 대학, 영국, 미국, 뭐 유럽, 또 이 대한민국 대학을 다 1등부터 100등까지 등수를 매겨서 줄을 세우는데 그때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대학에서 발표된 논문의 임팩트 팩터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200이 넘습니다. 이거 1도 안 돼, 0. 몇 밖에 안 되는 국제학술지도 수두룩한데 이렇게 되고 이제 발간 역사 200년이 올해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논문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또 이 교수 승진에도 중요해서 조금이라도 높은 데 내려고 하니까 경쟁이 대단히 치열하죠. 그래서 아마 20편 논문 몇 편 들어오면 한 편 정도 채택이 될 정도로 까다로운 심사와 어려운 질문, 증거 제시 이런 거에 통과를 해야만 이 학술제 게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과학 분야만 네이처 사이언스에 해당되는 그런 학술지 아마 이 임팩트 팩터만 따지면 여기보다 더 요즘엔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2001년도에 신박동 정지우 회생한 사람의 근사점 네덜란드에서의 연구 논문이 실립니다. 네덜란드 10개 병원이 공동 연구를 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344명의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중에 18%의 62명이 이런 체험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0가지로 나눴는데요. 체외 이탈하고 터널을 통과하고 밝은 빛과 교신을 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을 만나고 자신의 생을 회고하고 이런 체험들이 다양한 퍼센티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밝은 빛을 보는 건 물론이고 교신, 커뮤니케이션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특이한 거는 밝은 빛이 뭔가를 물어본다고 하는데 물어본 내용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쌓아놨는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을 하고 지혜를 쌓아왔는가 이런 걸 물어본다고 이 체험자들은 이구 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자신의 수십 년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전부 다 되돌아보게 된다고 하는데 특이한 거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남을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그 가해자로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이 다 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때 그 가시돋친 말을 많이 하고 놀부의 심보로 살면서 소위 말하는 갑질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 순간이 괴로운 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그 체험자의 보고에 의하면 이 자신의 생을 회고하는 동안에 어렸을 적에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훔친 그런 기억도 떠오르면서 그걸 알게 된 아버지가 얼마나 참담한 심정을 겪었느니 그걸 자신이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다. 이런 체험을 얘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자, 요즘에는 아마 서울에서도 이런 공중전화 박스가 거의 다 많이 사라졌는데 과거엔 천둥번개 친다 여기서 전화 받다가 벼락을 맞아서 감전사 하기도 하고 일부는 또 죽었다 살아나면서 이런 근사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런 체험을 싫어하는 대표적인 직장이 의사들이죠. 대학 때부터 유물론 또 실증주의에 가까운 과학교육을 받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걸 절대로 믿지 않는데 의사 본인이 벼락을 맞고 죽었다가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기로 하죠. 미국 뉴햄프셔에 살고 있는 토니. 토니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프거나 죽음이 임박한 사람과 마주하는데 한 번은 그 죽음이 자신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In 1994, I was at a family gathering. Unfortunately, it was during a storm that I was not aware of. I had the phone right about here when the phone station that I was in got struck by lightning. I saw a big flash of light come out of the phone and it hit me in the face. 그것은 이성적인 그의 성격이나 판단과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논리와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nd she got right down to me and then ran by. And I thought, well, that's pretty strange. And I turned to see where she was going. And when I looked back, I saw my body was on the ground. Oh, shit, I'm dead.
I saw her getting down on her knees to do CPR. And I could see them, I could hear them, but they couldn't see me or hear me, and I tried calling to them. 자, 이 연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체험이 체험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줬나를 2년 뒤, 8년 뒤까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근사화 체험을 했던 23명, 심장이 멎었다가 살아나긴 했지만 없었던 15명을 비교를 했는데 어떻게 비교했냐면 아까 보셨던 10개의 체험을 점수화해서 점수의 총 합계로 비교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대부분 근사화 체험자 그룹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또 타인에 대한 이해,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마이너스 표시로 그렇게 감소를 하고 사후생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일상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졌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두 다리로 걷고 뛰어다니고 아침에 한번 배변하고 이런 걸 당연한 걸로 여기고 살지만 이 체험자들은 이런 일상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졌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몇 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순간의 체험일 텐데 체험자에 대해 삶의 8년 뒤까지도 영향을 줄 정도였으니까 삶에 심대한 변화를 줬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논문 하나 쓴데 10년을 훌쩍 넘겼죠. 8년 뒤까지도 관찰하고 논문 기획 단계, 작성 단계, 투고 단계 이런 거 다 따지면 10년을 훌쩍 넘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Near Death Experience에 대한 번역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근사체험, 임사체험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데 어느 경제학자 한 분은 체험의 내용이 대단히 근사하기 때문에 자기는 근사체험이란 번역이 더 마음에 든다. 이런 견해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건 제가 2012년도니까 10년이 넘었는데요. 한국 여의사회라는 데서 이런 중 강의할 때 여의사 한 분이 제보해 준 내용입니다. 이 주인공은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마취과 의사로 활동했던 분의 사례입니다. 아마 한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의과대학 졸업생의 절반이 미국에 갔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런 분 같습니다. 이분이 미국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긴 큰 병원들이 많은데 거기서 주로 심장 수술 마취를 전공을 했다고 하는데 수술은 이제 외과 의사가 할 텐데 외과 의사가 평소에 동양인을 좀 비하하는 성숙하지 못한 버릇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한국인 마취과 의사를 늘 무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 외과 의사의 심장이 멎는 응급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미국인 의료진 친구들이 달려들어서 30분 정도 CPR을 했지만 돌아올 기미가 없으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자 끝내려고 하는데 한국인 마취과 의사가 봤더니 자기를 늘 무시하던 사람이긴 하지만 수술 하나는 잘하는 외과 의사라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좀 더 해보겠다. 그래서 혼자서 심장 마사지를 자청을 하고 나섭니다. 2, 30분 정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거죠. 그게 전체 심폐소생술 시간이 50분이 넘었을 때 극적으로 외과 의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도중에 외과 의사가 체외 이탈해서 공중에 붕 떠서 본 거죠. 이 심장에 멎은 자기 육체에 CPR을 하고 있는 이 의료진을 봤더니 자기 친구들, 미국인 의료진은 거의 성의 없이 흉내만 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늘 무시했던 이 한국인 마취과 의사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비지땀 흘리면서 심장 마사지 하는 현장을 본 거죠. 그래서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현장을 자기가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날 살린 건 당신이다 하면서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제보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빼놓지 않고 소개해드린 거는 이게 이런 현상을 제일 믿지 않고 싫어하는 대표적인 직장 의사 본인이 이런 체험을 하고 또 동료 의사들이 목격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게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근사체험은 말씀을 끝맺고요. 다음 또 다른 현상을 알아보기로 하죠. 잘 아시는 현대인들에게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소개함으로써 생활 패턴을 바꾼 분이 애플 컴퓨터 스티브 잡스인데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을 오래 앓다가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마지막에 전기에 잘 나와 있는데 병상에 누운 잡스가 아이들하고 아내 로렌을 차례로 오랫동안 바라본 다음에 그들의 어깨너머로 아무도 없는 허공이죠. 아무도 없는 허공을 오랫동안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잡스가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거였는데요. 오아오라는 감탄사 3마디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뭘 봤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뭐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알기 위해서 죽은 잡스의 영혼을 찾아가서 그때 뭘 봤길래 그렇게 감탄했는가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알려진 현상을 통해서 잡스가 뭘 봤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피터 패닉 박사가 이런 쪽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분은
간질, 요즘에 뇌전증이라고 부르는데 이쪽 쪽에 연구도 많은데 이건 뭐냐면 임종하는 사람이 눈을 감기 전에 먼저 세상 떠난 가족이나 지인의 마중을 받거나 또 임종자가 멀리 떨어진 공간에 있는 지인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피터 페닉 박사의 연구가 스코틀랜드에서 체험을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그래서 10여 년 전에 죽음의 기술, Art of Dying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번역돼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게 동서고금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하스피스에서 임종자를 많이 보는 실무자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게 임종자 본인이나 가족들한테 아주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 선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하스피스에 임종자를 많이 본 간호사 최하숙 선생의 쓴 책에도 이런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만화지 임종기, 즉 죽을 때가 되면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미 돌아가신 동네 어른이 병실 문 앞에 와 있다. 오래전에 죽은 친지가 병실 의자에 앉아 있다면서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은 자신이 현재 속한 세상, 즉 이승과 곧 가게 될 저 세상, 저승을 동시에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가 자기랑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무도 없는 허공을 응시하면서 이 간호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다시 이 세계로 돌아와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아까 얘기가 끊어진 부분부터 정확하게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약물의 영향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의식이 헷갈린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아주 명료한 상태에서 하는 체험이다 하는 것을 이 경험자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 알고 지낸 신장내과 교수 한 분이 몇 년에 경험한 사례입니다. 미국으로 정확히 샌디에고에 있는 스크립스 연구소로 단교수를 갔는데 이분이 올빼미 스타일입니다. 새벽까지 일을 하는데 새벽 2시에 숙소 문 밖에 인기척에서 와서 문을 열어봤더니 서울에서 만성 신부전증으로 복막 투석을 하고 있고 신부전증 하트 페일리어로 투병진 환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 나아서 또 아프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해서 좀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이 환자가 선생님 인사만 하러 온 거고 누가 기다리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 그러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한 달 뒤에 이분이 귀국을 해서 이 환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의무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이 환자는 한 달 전에 사망을 했고 사망 시각이 바로 한 달 전 미국에서 새벽 2시에 만났던 그 시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좀 섬뜩하신가요? 자, 이런 사례들이 역사적인 기록도 많이 있는데 베트남전 때 보면은 전사한 군인이 베트남에서 사망한 시각 바로 그 시각에 미국 고향집 가족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라든가 이런 기록들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또 할머니, 할아버지, 가까운 친척 사망 시에 이거와 똑같거나 유사한 체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머리가 온전치 못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입을 꼭 다물고 있지만은 어느 시점에 누가 이런 자기 체험을 털어놓기 시작하면 이런 체험들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단주알지만 인간은 대부분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차원에 걸쳐져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다 하는 걸 알려주는 실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5년에 얼마 안 됐는데요. 애리조나 투싼에 일단의 국제적인 명망인 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의식의 독립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분들은 모임의 목적도 밝히고 있습니다. 모임의 목적이 우리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좀 알아보고 이를 임종기 환자, 즉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환자가 좀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자비롭고 인도적인 돌봄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언문 전문은 이 엑스플로러 2016년 판에 학술지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11개 항목을 의역을 해서 한 문장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뇌 같은 특정한 곳이나 특정한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육체의 죽음 뒤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선언문에 있는 인상적인 문장이 이거였는데 뇌에 국한되지 않는 non-local 영구 불멸의 의식, immotal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non-locality 이거는 양재역학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맞고 나서 떠나게 될 여행 이런 말도 눈에 띄었는데 영구 불멸하다 또 여행 이런 말은 과학이나 의학의 연구에서는 도저히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 용어라서 특이하고 신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선언은 아마 여기다 비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몇백 년 전만 해도 촌동설이 진리였죠.
지구를 중심해서 모든 행성이 돌고 있다는 천동설은 절대 진리, 엑시옴이라고 하는 건 구태여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절대 진리를 엑시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천동설 시대에 지동설 주장하다가 붙잡혀서 불에 타 숨지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조르다노 브루노입니다. 이탈리아 카톨릭 수도사로서 이분은 천동설을 부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환생까지 얘기하면서 종교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7년간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의견을 철회하라는 회유를 받았지만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가 1600년 2월 17일 바티칸 광장에서 불에 타 숨지게 되죠. 이 선언에 참여한 과학자들 보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아시아로부터 온 생물학, 또 신경과학, 심리학, 정신과학, 또 환자 임종에 경험이 많은 임상 의사들로 돼 있고, 이 학자들은 5가지의 근거 중심의 학문이 바탕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의학에는 근거 중심의 학문이 대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근사점, 지금 얘기 드린 삶의 종말점, 데스페 비전, 사후통신은 애프터 데스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족 중에 누가 죽고 나서 뭔가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죠.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거는 나비나 무지개 같은 겁니다. 나비가 나오지 않을 때 그 나비가 나타난다든가, 무지개가 뜨지 않을 때인데 무지개가 나온다든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은 현관 센서등, 누가 현관문을 열면 자동적으로 불을 켜지게 되는 게 현관 센서등인데, 이런 게 자꾸 오작동을 일으키죠. 누가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불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이게 없어집니다. 이게 사후통신이 있게 되겠고, 죽은 사람의 영혼과 소통할 수 있다고 알려진 영매 미디움. 5번째는 어린이들의 기억을 통한 전생 연구. 이거는 2살부터 일부 어린애들이 자기의 전생, 패스트 라이프를 기억을 해내는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미국 버지니아 의대 인지과학 연구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안 스티븐스라는 정신과 교수가 연구소를 이끌고 지금 한 3,000건 넘는 사례들이 축적이 되는데, 지금은 짐 터커라는 소아정신과 교수가 이 연구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는 걸 알면 오히려 죽음을 직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총장을 지닌 명예교수 한 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화는 아주 평등하다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만나면 아빠한테 평수하고 자식이 공부 몇 등 하는지 2가지만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평등한 대화를 한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상에 머물렀던 시선에서 좀 벗어나서 먼 곳의 별을 바라보는 쪽으로 돌리는 계기가 이런 죽음을 직시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근원적인 궁금증이 되겠죠. 나는 누구인가? 또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삶이 무엇이고, 살아갈 이유가 뭐고,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근원적인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영상은 우리나라 건축가 정경 선생인데요. 이분은 전라북도 무주에서 온갖 건축물들 설계를 합니다. 도서관, 천문대, 낙골당 등등. 이게 한 건축가 10년 이상 설계를 맡을 경우에 본인이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무릅쓰고도 했기 때문에 건축계의 공익여원, 이런 별명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장암을 5년 이상 앓다가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인터뷰는 세상 떠나기 몇 달 전에 이루어진 인터뷰로서 말기암 환자 본인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담담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늙을수록 조금은 철학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오히려 철학적이어야 된다. 그 말은 죽는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그게 옛걸 돌아보고 회상하고 추억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게 뭔지, 왜 사는지, 세상이 뭔지, 나는 누군지,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은 뭔지, 친구는 뭔지, 건축은 뭔지, 도시는 뭔지 할 때 좀 근원적인 문제들을 다시 곱씹어보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좀 성숙한 다음에 죽는 게 좋겠다.
이분은 2011년 초에 봄내음이 맡고 싶다면서 서울 아차산으로 소풍을 갑니다. 본인은 뭐 거동을 못하니까 침대에 누운 채로 가족들 또 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간 자리에서 일행주 한 명이 한 말씀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남긴 마지막 말은 여러분 고맙습니다 였습니다. 하늘도 고맙고 바람도 고맙고 나무도 고맙고 모두 고맙습니다가 이분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사관, 다른 말로 죽음과 같이 되면 살면서 자연스럽게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추구하고 하겠지만 너무 이런 쪽에만 치우치지 않게 나 누구 사랑을 하고 이해하는 균형을 갖게 해주는 단초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는가? 우리나라에서 죽음의 질이 이렇게 바닥권인 걸 알려준 사건이 여러 있었습니다만 2009년도 헌법재판소에서 학교 주변에 납골당 건축을 불허하는 판결을 대법관 9명 중 5대 4로 내렸는데 그 이유가 우리 사회가 아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정서가 크다. 또 눈물 흘리는 유가족 보여주는 거 아이들 교육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다. 집값 떨어진다는 뭐 판결문에는 없었지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을 것이고 또 국회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학교보건법에 금지시설에 납골당까지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죠. 학교 주변에 납골당이 세워주면은 학생들한테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아주 뿌리째 뽑아버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불교, 제가 뭐 여기 교인은 아닙니다만 경전에 보면은 나이 40이 넘으면은 평소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 시작해야 죽어갈 때 바쁜 걸음을 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평소에 죽음 준비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이 40이라고 돼 있지만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나이 30, 20 해서 뭐 나이 순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여 년 전에 미국 시사 중에 타임즈 커버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했는데 이거는 그 작가의 두 부모님이 말기 질환으로 임종 임박했을 때 중환자실 치료 같은 이러한 연명 치료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게 그 타임즈 커버 스토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임종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말씀드린 건 죽음이 벽이 아니라 문이고 소멸이 아니라 옮겨갑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면은 뭐 이거 할까 말까 이런 거 갖고 결정에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2000년도에 미국 내과학회지에 좋은 죽음을 찾아서라는 논문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도 없는데 의학 논문을 소개해드린 건 이게 의사 몇 사람이 연구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3자,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들, 의료진분이 모여서 몇 번 회의를 해가지고 좋은 죽음이 이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네 가지는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아픈 걸 참지 말고 잘 가라앉혀야겠다. 마약성 진통제도 아끼지 말고 명확한 의사결정하고 죽음의 준비는 뭐 3자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훌륭한 마음을 위해서 작별 인사를 잘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5번째, 6번째가 좀 특이합니다. 5번째가 다른 사람에 대한 기여를 통해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끼는 게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이걸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이끼루라는 말은 살다 살아있음이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죽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구로사 아키라 감독의 70년이 넘은 영화입니다. 상도 많이 받고 10대 명화에 꼽히기도 했는데 이 주인공은 시청 무슨 과장입니다. 정년까지 무산이란 삶을 살았던 속이 아파 위장약 먹으며 지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위암이 다 퍼져서 수술할 수고 반년밖에 못 산다 이런 시한부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 통보를 받은 직후에 술도 마셔보고 도박도 해보지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밑에 직원복은 30년 동안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매일 바빴다는 기억밖에 없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아마 현대 많은 직장인들에게 물어봐도 이거랑 똑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어떤 일이든 하고 죽어야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 하다가 그 다음 장면에서 마치 꺼져가던 장작더미에서 다시 불이 지펴오르듯이 눈동자 반짝이면서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아직 늦지 않아서 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자기의 사무실로 돌아서 방치해놨던 주민 민원 서류를 재검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찾아낸 게 바로 자기의 담당 구역 내에 버려진 공터가 있고 웅덩이가 깊게 패여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물웅덩이가 깊게 보이고 파리 목에 들고 위험하니까 이거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데 몇 년째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7개가 되는 과가 관여하고 있고 소방서까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뺑뺑이를 돌리는 거죠. 여기 가면 저희 가라고 그러고 몇 년째
아무런 진척이 없었는데 주인공이 직접 나서서 이 담당 과장이 결제 도장을 찍어주기 전까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서 하나씩 승인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다 조직 폭력배 협박도 받는데 왜냐하면 마을의 사학가가 그 공터에다가 식당가를 열 계획을 세우게 되고 정면 충돌하니까 협박을 하는 거죠. 이 대사에는 안 나옵니다만 주인공은 난 그 협박을 받아서 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날 보고 죽이겠다는 게 협박이 되나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도 밑에 직원이 하도 푸대접 받고 다니까 밑에 직원이 보다 못해 한마디 하는 짧은 내용인데요. 자, 만인시형 그때 마을 주민의 수건인 어린이 공원이 마침내 완성이 되고 개장 전날이죠. 눈 내린 밤 공원에서 그늘 타면서 주인공의 숨을 거둔다는 게 영화의 짧은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알봉스텍의 신부는 독일인 신부입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미국에 건너와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와서 대학 교수를 하면서 1970년대부터 바람직한 죽음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던 분인데요. 이분은 미국 유학 시절에 영화가 너무나 좋아서 상영관을 수십 번을 찾아가서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목 아래서 주인공이 죽음에 임박해서 타인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었고 죽음에 직면함으로써 비로소 보다 바르게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상가 에머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진정한 성공이 뭔가 돼지를 키우든 밭을 가꾸든 뭘 하든 간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고 떠나는 게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공에 적용해 보면은 말기암 진단 받기 전까지는 주인공이 입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거의 미이라 같은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한부 선고 받고 나서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진정한 성공적인 삶을 영위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말기암 환자 일부는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안경을 끼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사물의 참된 모습과 보다 깊은 가치를 보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공이 저녁노를 얼마나 오랫동안 봐왔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 것은 자신의 삶에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퇴근길에 그걸 절실하게 느끼게 된 거죠. 아이라 바역은 미국의 완화의료 전문의로서 암뿐만이 아니라 여러 질환으로 세상을 떠난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 4가지를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작별 인사를 잘하는 게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 마지막 동영상인데요. 병원이 아닌 하스피스에서 임종을 맡고 있는 환자의 모습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런 조건도 다 만족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당신께 우리가 만난 지 벌써 23년이나 됐네. 그동안 서로 힘들고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아. 자, 휴지 한 장씩. 그리고 언젠간 나도 주님 앞에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이고 편지도 대신 읽어주시고. 나중에 제가 이제 없더라도 애들하고 이제 행복하게 또 저처럼 막 아프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살아줬으면 또 너무 못난 남편도 더서 고생시키고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걸 좀 풀어주고 가야 되는데 풀어줄 게 자체가 없는 게 그게 또 가슴이 아파요. 우리 함께 했던 시간도 너무 감사드리고 편안하게
마시고 하나님 따라가셔요. 같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 아빠랑. 그리고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우리 잘 지켜봐주고 나중에 다시 꼭 만나자. 여보, 안아줄게. 사랑해. 애들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말고 당신 영원히 잊지 않을게. 술 엄마하고 애들은 걱정하지 마라. 형들이 잘 돌봐줄게. 이석순 요셉 형제님 1시 25분에 하나님 품에 옮기셨습니다. 승엄마, 당신에게 많은 걸 해주고 싶었지만 글로서만 남겨야 되겠네. 잘 가. 미안한 내 마음 알고 있고 나를 이해해 주겠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과 나의 깊은 사랑 아니겠어. 마음 끝까지 다하는 그날까지 당신의 사랑 가득 안고 갈게. 세월이 흘러 당신이 나를 만나러 올 때 하늘나라에 우리의 천국을 만들어 놓을게. 생전에 이루지 못한 꿈, 천국에서 아름답게 꽃피워보자. 진정으로 사랑했어. 고맙고 사랑스럽고 미안한 당신. 사랑해, 여보. 자, 이건 뭐 대부분 부모님 돌아가실 때 보면 이런 장면 일회 일상적입니다. 제발 돌아가지 마세요 하고 붙드는 경우가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몇 년 전 죽음의 강의를 할 때 어떤 요양병원장 한 분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의 경험을 공유해 줬습니다. 임종이 앞둔 아버지한테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빛을 따라가세요. 저희도 언젠가 따라갈게요. 얘기했다고 합니다. 얼마 뒤에 원불교의 성지의 교무 한 분도 아버지 돌아가실 때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한 분은 기독교, 한 분은 원불교로 두 분이 다 여성이었는데 종교는 달라서도 이렇게 지혜로움에선 서로 일치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죽어도 된다 허락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는 가족들이 잘 지낼 수 있다는 안심 메시지를 줘야만 임종자가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겠고 근사체험의 요소 중에 하나는 빛을 보게 될 거다. 이런 안내 코멘트를 해주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가난 말기로 임종임박한 남편을 간병하고 있는 어떤 여성 한 분하고 남동생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중이 2명인 강의였었는데 이분은 여보 제발 죽지 말고 절 떠나지 마세요 하고 남편을 붙들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이런 강의를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서 여보 내 걱정 말고 아프지 않은 것을 어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남편 얼굴이 편안해지면서 바로 떠나가더라. 장례식 끝나고 한 달 지나서 만났을 때 당시의 상황을 잘 공유를 해줬습니다. 또 임장이 임박한 남편 아주 아무도 못 듣는 좋은 음악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고 먼저 세상 떠난 지인이 병실 문 앞에 와 있다면서 굉장히 불안한 눈치였는데 이걸 몰랐다면 아마 정신 차리라고 하고 면박을 주고 그랬을 텐데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마중하러 온 거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격려하면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끝날 때가 거의 다 돼가는데요. 프랑스의 샤르댕 신부는 본인이 고생물학, 지질학을 전공한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남긴 마지막 말은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고귀한 영적인 존재인데 지금 인간이 된 체험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면 당연히 이웃집 사람도 고귀한 영적인 존재일 것이고 음식점의 종업원도 다 고귀한 영적인 존재죠. 이런 걸 안다면 소위 말하는 갑질 그런 걸 함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난 중요한 영적인 현상인 근사체험, 또 삶의 종말체험 이런 걸 보면 죽음이 꽉 막힌 벽으로 소멸이 아니라 문으로서 옮겨갑니다 하는 걸 아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어느 경우에 도움이 되는가? 세 경우인데 세 경우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말기암 환자, 우리나라에서도 사망원이 1위가 암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암으로 죽는 것이죠. 이 말기암 환자가 받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알미 되겠다. 말기암 환자가 갖는 가장 큰 공포는 자기가 죽어서 소멸해버리고 모든 게 없어진다는 그런 공포감인데 그런 게 아니고 옮겨갑니다 하는 걸 이해시켜 줌으로써 죽음에 대해 갖고 있는 곧 닥쳐올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중요한 알미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살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질병통계청자에 의하면 10대, 20대, 30대 사망원 1위가 자살입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0대, 50대가 돼서도 자살이 2위죠. 자살이 2위가 된 건 암이 1위로 올라서기 때문에 결국 10대부터 50대까지 가장 젊고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한 연령대 사망원이 1 내지 2위가 자살인데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마칠 때까지 아무도 자살하면 왜 안 되는지 아무도 얘기 안 해줍니다. 자살하면 안 된 이유는 그 자살로 몰고 간 그 어려운 상황이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끌고 가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또 육체가 있어야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에 당사자들과 대화를 하고 피하면 싸우기도 해야 될 텐데 어려운 상황 그대로 끌고 안고 해결되고는 육체는 없어져 버린 더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만 효과적인 자살 예방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별 문제입니다. 우리는 부모 자식, 부모 형제, 또 배우자 자식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 먼저 떠나가기도 하고 또 떠나보내기도 하면서 사별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고 나서 슬픔에 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깊은 슬픔에 빠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지내고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또 고인이 바라는 일도 아닐 겁니다. 이런 경우에 뭐 육체는 없어졌어도 육체로 움직이던 영혼의 불멸의 자아는 없어진 게 아니고 옮겨갖고 우리가 언젠가 꼭 만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깊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알미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1946년에 미국의 사진작가 유진 스미스가 찍은 이런 제목입니다. 자신의 두 자녀가 걸어간 뒷모습을 찍었는데 저는 이거를 죽음은 소멸이 아닌 옮겨감이다를 강조할 때 이 작품을 즐겨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옮겨가기 전 할 일이 마음이 원하는 걸 놓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방법을 권장합니다. 어깨에 가상의 새가 앉아있다고 가정하고 매일 아침 새한테 물어보는 거죠.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냐? 새야 준비됐니? 바랐던 대로 인생을 살았니? 되고 싶던 사람이 됐냐 하면서 매일매일 새한테 물어봄으로써 마음이 원하는 걸 놓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제 네이버 캐스트에 죽음 또 하나의 제목 11개의 컬럼을 썼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근사체험, 삶의 종말체험만 조금 말씀드렸지만 안락사 문제라든가 자살 문제, 죽음 구호 이런 것까지 이거 뭐 따로 비용도 안 들고 시간 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갖고 계신 스마트폰을 짜투리 시간에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몇 년 전에 이 네이버에서 이 컬럼을 오디오로 만들었습니다. 목소리 좋은 성우를 기용을 해서 한 꼭지가 20여 분 정도 되게 성우가 읽어주는 거죠. 이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요. 가족 중에 누구가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지금 말기암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도움이 될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질문을 가끔 받기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당장 도움이 될 건 없겠죠. 마치 비유해 보면은 학년 말고사 있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시험 전날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물어보는 거랑 똑같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이 벼락치기라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3개월 전에 어느
지인이 연락을 해왔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폐암으로 항암치를 받고 있다가 항암제 내성이 생겨서 이제 퇴원하게 됐다. 뭐 도움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이 방법을 권유를 해줬습니다. 이걸 읽어줘도 좋겠지만 이거 오디오 클립이니까 클릭해서 본인이 듣게 하죠. 열흘 뒤에 연락이 왔는데 친구가 어젯밤 세상을 떠났고 열흘 동안에 이 오디오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말기암 환자 본인이 친구와 가족들이 큰 위안을 얻었다 이런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제가 어쩌다가 이 네이버에 죽음학 카페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시면 1만 점이 넘는 많은 자료도 있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 들어오실 때는 다른 네이버 카페 달리 시험을 봅니다. 3문제를 맞춰야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다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